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어제 처음 공개했습니다. 첫 손님은 미스터 에브리싱 빈살만 왕세자였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첫 손님으로 빈살만 왕세자를 초대했습니다. 거실에서 단독 환담을 했다고 합니다. 2시간 30분 정도 회담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자, 빈살만 왕세자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확대 회담에 이어서 단독 환담도 했습니다. 일단 리셉션장에서 이어졌고 여러 가지 오찬과 함께 한 것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남동 관저를 궁금해했을 텐데요. 한남동 관저에 빈살만을 첫 손님으로 모셨다라는 건 국빈급으로 예우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제 수능이 있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제 있었는데 국어가 작년보다 좀 쉬웠고 수학이 아마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펼쳐보시죠. 국어는 작년보다 좀 쉬웠답니다. 그리고 공통과목 선택보다 어렵게 출제가 됐고 국어는 초고난도 문제는 없어서 굉장히 무난했다. 수학은 중상 수준인데 난도 문제가 조금 있었다. 그리고 상당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성적에 따라서 당락이 좀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제 하루 긴장 속에서 보냈던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경기광역버스 오늘부터 입석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자, 입석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입석 운행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좌석에 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가운데 통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서 이동을 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증편도 하고 대수도 늘린다고 하는데 적어도 당분간은 적응하고 자리 잡는데 다소 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문은 국민일보입니다. 자, 아버지서 아들로 바람이 전해준 별입니다. 자, 이정후 선수, 키움의 이정후 선수가 어제 MVP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종범, 이정후 최초 부자 MVP고 이종범 선수가 94년도에 MVP를 받았을 때 나이가 만 24세였다고 합니다. 올해 이정후 선수의 나이도 만 24세로 동일하다. 그리고 MVP, 부자 MVP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진기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신문 만나봤습니다. 신통방통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방한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미스터 에브리싱 풀네임이 이렇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굉장히 이름이 긴데요. 어쨌든 이 왕세자가 한국에서의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저녁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20시간 정도 한국에 머물렀었는데 윤 대통령과 회동도 하고 또 8대 기업 총수들까지 만나면서 무려 40조 원의 통 큰 돈보따리를 풀고 갔습니다. 자, 어제 하루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외국의 기술과 인력이었다. 남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다는 자신감과 용기로 괴로움을 참아나간다. 환영합니다.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강하게 올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오늘 어떤 말씀 나누실 거예요? 회장님 오늘 어떤 말씀 나누실 예정인가요? 자, 조선일보 만나보겠습니다. 빈살만 기업 오너 8인과 어제 저녁에
회동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차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꼬치꼬치 자세하게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합니다. 시간은 부족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다고 하는데 전날 8대 그룹 중에서는 한 4곳 정도는 좀 급하게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자 중에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명색이 20대 그룹 총수인데 하루 전날 부르다니 좀 놀랍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도 안 갈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 SK, 현대차, 한화, 현대중공업, CJ, 두산 그리고 DL 그룹까지 8개 그룹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들의 자산 총액이 1,2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빈살만의 자산 규모가 2,678조 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주의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빈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각 참석자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고 싶은 사업과 그와 관련된 어떤 애로사항들을 일일이 하나씩 질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원하는 걸 일일이 물었다라고 얘기들이 들리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제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상당한 기대를 낳을 수 있고 특히 제2의 중동붐 기대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 어젯밤에 이제 태국으로 출발하고 19일에 일본을 또 다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MOU 체결이라는 건 이게 완성된 계약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저런 기대를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녀가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중에 가장 그 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을 해서 아마 사업을 맡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 MOU 체결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러나 여하튼 이 네옴시티라는 게 662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40조 MOU를 체결했다고는 하지만 그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후속 노력을 해야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속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0조 MOU 계약 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사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후속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실제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빈살만 왕세자의 한남동 관저에 첫 VIP로 초대를 하면서 각별한 예우를 했습니다. 아마 박원석 의원님, 네. 40조 원 규모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예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양해각서 체결하는 게 40조지. 네. 사업 규모가 거의 670조짜리 사업이고 우리도 지금 내심한 100조 이상의 네네. 그런 어떤 사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국빈급, 정상급 예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게 한남동 관적이 옮긴 이후에 네. 첫 손님이 누가 될 건가 이렇게 관측들이 많았는데 외빈이 첫 손님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우디 왕세자의 공식 방안이라기보다는 네. 비즈니스 차원의 방안인데 이제 그만큼 우리로서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어제 그 40조 그 투자 의향서 체결한 것 이외에 지금 방산 분야라든지 또 네.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사업들을 논의하는 게 있어서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예우를 갖춰서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중동붐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70년대인데요. 네. 박정희 정부 때 70년대 그 경제적 동력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특히 외화를 보여드리는데 잘 아시지만 중동 특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의 열사의 땅에 우리 많은 근로자들이 가서 땀을 흘리며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최첨단에 앞서가는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 현대, LG 다 말할 거 없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최첨단의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년대 이 중동 특수붐을 이어받아서 네. 2020년대에 새로운 중동 특수붐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갖고 있는 이 기술력과 장점들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관저 입주한 지 맨 첫 손님으로 우리
이 빈살만을 이렇게 모신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게 왕조 국가 아닙니까? 네. 군주제입니다. 군주제는 왕이 자신의 가장 정중한 환대를 표현할 때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맥락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만나는 공식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자기 집으로 편안한 집으로 초대해서 이 왕족이고 또 왕세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환대를 했던 그 마음의 표시도 이번에 한남동 관저로 데려온 그런 모신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그 감정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20시간 방한하는 동안에 철통 같은 경호가 이루어졌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경호원들과 함께 그리고 소총을 들고 있는 경호원들도 눈에 보였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입구인데요. 차들이 들어오면 차에서 내리기 직전까지도 지금 저렇게 흰 천막으로 가려놓고 바깥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무장을 한 지금 경호원들도 보이고 소총까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삼엄한 경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합니까, 최병욱 의원님? 좀 그 보통의 경우에 이제 외국 정상급이 이제 방한을 할 때도 저렇게는 하지 않죠. 네. 뭐 잘 아시지만 과거에 보면 뭐 하얏트 호텔이 되게 경호상 제일 그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방한했을 때도 보면 네. 저는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근데 저 정도로 삼엄하지 않고 뭐 흰 천막으로 가려놓고 뭐 막 무장한 군인들이 그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 빈살만 왕세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중동은 뭐 테러니 뭐 이런 것들이 워낙 그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지금 저 외국을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러나 뭐 우리로서는 하여튼 뭐 비즈니스상 뭐 아주 중요한 손님이니까 네. 저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배려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롯데호텔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겠지만 네. 뭐 어차피 국익을 위해서는 참을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박 2일이었으니까 뭐 좀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고 이번 MOU 협상에 이어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도 저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중동 붐을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차명으로 목포 부동산 투기를 했던 손혜원 전 의원 1,000만 원 벌금 확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1심 때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유죄, 다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형으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벌금형 1,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에 수차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경관이 있는 곳, 그리고 좋은 역사가 살아있는 곳,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제가 발견한 곳이 바로 목포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제가 전착한 부분이 바로 지방 문화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리고 역사를 기반으로 도시 재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100억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팔아도 수십억 그대로 건질 수 있는 그런 제 컬렉션을 여기다가 다 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땅을 이게 7억 얼마 정도 됩니다. 다 합해서 이걸 사서 거기서 어떤 이익을 건져서 제가 나머지 다 드릴 거에 이익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어쨌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차명 매입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법 혐의, 이제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인해서 수익을 올렸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던 그게 바로 이제 부패 방지법인데 법원에서는 이걸 왜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까? 내용을 보면은 2017년 5월에 비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2019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26필지 그리고 건물 25채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굉장히 많이 샀는데 1심에서는 실형 1년 6개월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비밀 정보를 접한 건 맞다. 네. 그런데 접하기 직전에 손혜원 의원이 그 직전에 부동산 3건을 샀던 게 확인되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그때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샀다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굉장히 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했던 것인데 네. 이걸 지금 결백이 밝혀졌다라는 식으로 뭐 억울함이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무죄라는 용어를 쓰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영미권에서는 not guilty라고 하거든요. innocent가 아니라 그러니까 검사의 유죄 입증에서 뭔가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최대한 이제 무죄를 준다 이런 것이지 결백이 확인됐다라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내용도 비밀 정보를 접한 이후에 산 게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1심에서도 그래서 유죄가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백이 확인됐다기보다는 법리에 충실하게 not guilty, 그러니까 유죄 입증이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은 일단 지금 구자룡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이유로 일단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당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차명으로 매입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그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그긴 알죠. 자기 이름으로 목포의 어떤 재산인가가 고모가 해줬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죠. 어린애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목포에 이제 정착을 하게 제가 만든 거죠. 네. 하여튼 차명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 동생분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차명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도 걸고 자신의 재산도 걸고 차명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3심의 판단은 차명은 맞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인생과 전 재산, 의원직 다 건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미 의원직은 지금 현직은 아니니까 일단 재산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속한 대로 전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라. 재산 기부 약속 지켜라. 죄가 있으니 전 재산을 기부해야 한다. 그러나 뭐 재산을 기부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관련된 이 일로 인해서 취득한 어떤 재산 같은 경우에는 환원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부패방지법이 유죄가 됐을 경우에는 몰수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수 보전을 위해 가지고 검찰이 조치도 취해 놨었는데 네. 2심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사실 강제적으로 단연히 하게 되는 몰수 절차는 사실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도 두 가지 혐의가 다 인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몰수되는 거니까 손혜원 의원이 어차피 뺏길 거 지금 그냥 정치적 발언으로 저렇게 그냥 얘기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히는 게 법적으로 당연히 뺏기는 상황이 이제 안 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지금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재산상으로는 근데 타격이 더 이상 없더라도. 정치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 타격이 본인한테 얼마나 큰 이 타격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찌 됐건 간에 그동안에 손혜원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네. 해왔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에 비추어서 법원의 최종적인 결론은 어쨌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대법원이 확정한 사실이어서 본인의 어쨌든 신뢰성에는 상당한 금이 가게 된 거죠. 권중 대변인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전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SNS에 밝히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자신의 누명을 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명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는 지금 구자룡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도 이제 그 페이스북 글을 보고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네.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방지법, 그러니까 공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다는 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씌워졌던 누명은 벗은 게 맞죠. 근데 이제 손혜원 전 의원께서는 증여했다, 사실 조카한테 증여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는 증여라기보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걸로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손혜원 의원께서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이 국고에 환원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건 아까 우리 구 변호사 말씀대로 어차피 검찰이 기소할 때 부패방지법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 국고를 환원하겠다는 그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래도 네. 약속을 지킬지 말지는 뭐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지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대조되는 저는 사건 하나 생각나는 게 윤희숙 전 의원이에요. 네네. 그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폭로가 되면서 본인은 알지도 못했지만 아버지가 그런 구설수에 올린 것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저는 국회의원의 어떤 결백에 대한 결기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버릴 정도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걸 과감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손혜원 전 의원은 2020년까지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소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유죄로 보인다면 국고로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어떤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려면 자기가 말한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해주는 것이 저는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손혜원 전 의원이 추가적으로 어떤 입장 나오거나 또 자신의 재산을 정말 기부하게 될지 환원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얘기인데요. 노웅래 의원이 지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의 집에서 수억 원의 현금 뭉치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함께 볼 텐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의혹 하나하나씩 시기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2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서울 마포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그리고 7월에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또 1,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7월 달에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돌려줬다라고 노웅래 의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연이어 1,000만 원씩 받아서 모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시기가 총선과 그리고 경선, 전당대회와 겹치면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닌가 하고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웅래 의원 집 압수수색을 했더니 장롱에 수억 원의 돈다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장롱 안에 다량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중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더라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검찰은 지금 노 의원이 현금을 은행 등에 넣어놓고 이자 수익을 받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왜 수억 원에 대한 돈다발을 집에 장롱에 놔뒀을까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2020년 출판 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2020년께서 제가 찾아봤더니 출판 기념회는 1월 달에 있었더라고요. 1월이면 2020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4월에. 그러니까 아마 4월 총선용으로 그 출판 기념회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 때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지금까지 1월이면 내년 1월이면 3년입니다. 만 3년 동안 그만한 그 현금을 집에 보관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출판기념, 예를 들어서 출판기념회를 뭐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 이 해명이 설득력이 있겠지만, 근데 지금 3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뭐 기업 이름도 써 있다? 뭐 이런 걸 보면 일단 저 돈이 그 이른바 깨끗한 돈일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게 합리적 관측이에요. 뭐 근데 검찰이 지금 그 압수수색 대상에 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압수를 못했다는 건데 어쨌든 저 현금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은 검찰의 추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노웅래 의원은 받은 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박모 씨의 부인 조모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돈을 받아서 고맙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알고 있고,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 뭉치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출판 기념회 해보셨겠죠? 저도 출판 기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를 하던데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조금 투명해져서 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이제 현금 봉투를 많이 가지고 왔죠. 과거라고 해도 2020년이면 사실 요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책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네. 예를 들어서 책이 뭐 비싸봐야 15,000원, 2만 원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10만 원도 넣고 20만 원도 넣고 일종의 이제 인사차 그런 게 관행화돼 있는데 이게 늘 논란입니다. 저게 사실상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출판기념회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어서 정치인들도 요즘에는 출판기념회를 잘 안 해요. 저게 괜한 이제 빌미를 줄 수도 있고 과거에도 그런 논란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출판기념회를 아무리 크게 해도 네. 수억 원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쉽게 사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과거에 출판기념회를 해봤지만 선거 앞두고 하면 선거에 이제 필요한 비용 정도를 어느 정도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일부 충당할 수 있는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씁니다. 그걸 뭐 오래 저렇게 가지고 있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집에 장롱에 보관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상식적이지 않아서 이게 기존에 노웅래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불법적인 자금과는 별개의 네. 돈 뭉치가 발견된 건데 저걸로 인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여죄가 발견된 거 아닌가 이제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압수수색은 못했지만 갔을 네. 때 현장에 이제 집회가 발견되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로서 이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출판 기념회라는 거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돈이잖아요. 그럼 네. 공식적인 계좌에 그 당시에 넣어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건데 네네. 3년 동안 이걸 그대로 뒀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다른 사실관계에 의해 가지고 새로 마련된 그런 현금들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그래가지고 다른 명목들 이게 지금 후원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봉투에 적혀 있다 그러는데 그 액수하고 그러면 거기서 언제 출금으로 빠져나왔는지 이걸 다 맞춰봅니다 시점을. 네, 네. 그래서 출판 기념회하고 시점이 안 맞다거나 금액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깨지는 진술들이거든요. 요거는 그러면 다른 정치자금 혹은 다른 뇌물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초콜릿에 숨겨둔 돈 전달 정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MBC 보도에서 나왔는데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준 사업가 박모 씨의 입장입니다. 초콜릿과 함께 2천만 원을 담아서 건넸는데 다음 날 노웅래 의원이 이게 돈인 줄 몰랐다라고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돌려받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총 금액 5천만 원으로 뇌물이 아닌 선배에 대한 경력금 차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이권 청탁이 아닌 노는 땅 활용 방안 순수하게 제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도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 대가 없는 돈이라는 거 특히나 뭐 10만 원, 20만 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뭉칫돈으로 그것도 초콜릿에 담아서 주는 돈이라면 대가 없는 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뭔가 부적절하다고 본인도 알고 그럼요.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주지 못했다는 것 당연하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뭉칫돈을 주면서 그 당시에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 뭉칫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1,000만 원 또 주고 그런 다음에 언젠가 시점에 아 저기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게 압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부정한 대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좀 들여다보고 뭐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노웅래 의원한테 만약에 저 사업가 박모 씨가 저런 식의 구체적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면 대가 없이 경력금으로 줬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가성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당사자, 돈을 준 당사자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후원 계좌를 통해서 신고되지 않은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돈도. 저게 이제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는 대가성 여부를 따져야 되겠지만 네. 저게 합법적이다. 절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저 자체로 불법입니다.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대 그렇습니다. 금액도 한도가 정해져 그렇죠. 있죠. 1인당 네. 500만 원으로 한도가 최대 정해져 500만 있습니다. 그렇기 원. 때문에 저렇게 준 사실 자체가 그 한도를 초과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을 때 그걸 뭐 여러 사람 이름으로 쪼개서 자기 후원금에 합법적으로 넣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자기 장롱 속에 보관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지금 얘기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당연히 되고요. 만약에 대가성 같은 것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 박 씨라는 사람이 사업을 아주 여러 갈래로 해요. 네, 네, 네. 뭐 이것저것 뭐
그 손댄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특히 지금 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은 혐의점이 있어요. 그게 다 이 박 씨의 사업과 연관된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가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야죠. 일단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돈다발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일단 노웅래 의원은 절대 아니다. 자신의 인생도 걸고 또 자신의 정치 생명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좀 더 따져볼 걸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화면을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고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부분 앞서도 제가 신문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일단 노웅래 의원이 2020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수수한 걸 처음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도드라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하면서 돈뭉치 수억 원이 등장을 한 겁니다. 노웅래 의원은 박 씨의 부인 조모 씨와 친목 도모를 통해서 친목 모임을 통해서 친분을 쌓아오고 있었고 박 씨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은 후에 박 씨 측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검찰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돈을 절대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은 어제 또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건 한동훈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노 의원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돈을 줬다는 박모 씨는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입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과 탈원전 등으로 엮을 것이고 결국 그 칼날의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최근까지 민주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뭔가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했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권정 대변인님 혹시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봤을 때? 제가 일전에 들었던 내용을 보면 네. 사실 민주연구원 원장 그 임기 관련해서는 네. 이재명 대표께서 처음에 들어가실 때부터 좀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임기를 전체는 채우지 않더라도 네. 적정 시점에 이제 그만두시고 새로운 원장을 세우는 걸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지금 그 사안과 이 연결된 건 아니다. 뇌물 정황과 연결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우선 지금까지 이렇게 검찰에 의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 역시도 좀 충격적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 돈을 준 사람이 아무런 청탁의 의사가 없었다 손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쨌건 지금 단계에서는 노웅래 의원의 주장도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웅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야당 탄압이라고 했던 그 기자회견에 반박하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있습니다. 그 발언 듣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가 조작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그 뒷배경에 노웅래 의원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두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일개 당직자 비리에는 당 대변인이 과민 반응을 보이더니 이건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했던 얘기인데 사선의 중진 의원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박용진 의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시기도 내용도 당과 무관한 사안이었는데 대장동 사건도 민주당 정책 노선과 관계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정진상 실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문을 11차례나 냈다고 합니다. 반면 사선 중진으로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노웅래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논평 한 건만 나왔다. 물론 시기상 차이가 있고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서 뭐 개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을 당 내부의 박용진 의원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웅천 민주당 의원인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이냐?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왜 당이 나서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다른 당직자라면 뭐 그러면 답이 굉장히 군색해집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중 대변인님, 어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 일단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네. 어떤 것이냐면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수사가 당 전체가 대응해야 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편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의 딸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대장동 일당이 돈을 마련했던 부산은행 관련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가 잘 안 되고 유독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만 수사되기 때문에 이건 당에서 대응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또 반대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튼 노웅래 의원 건이랑 저는 좀 다른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대장동 관련한 의혹은 벌써 1년이 넘게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둔 채로 검찰의 수사를 보고 있는 것이었고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거는 갑자기 이제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가늠하기도 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함께 방어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어떤 수사는 좀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저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민주당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오히려 민주당에게 불리해진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충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그 사람들을 방어하겠다기보다도 네. 그 사람들에 대한 방어가 안 되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방어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데 근데 앞서 뭐 조홍천 의원도 지적을 했고 박용진 의원도 지적을 했듯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민주당의 대표가 된 이후의 일이라면 당 차원의 그런 개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건 과거의 성남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받는 거여서 그것까지 당이 끌어안고 방어를 하다가 만약 그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는 당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웅래 의원 건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은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명백한 이게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 반면에 이게 상당 부분은 개인의 비리다라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당이 나서서 당 차원에서 방어를 하는 거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 그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가 대장동 사건이 작년부터지만 최근에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도 우리는 지금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 접한 게.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랑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방어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얼굴도 못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뇌물 혐의나 이런 거 우리가 안 지도 얼마 안 됐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민주당 차원에서 대변인이 공식적인 논평이나 해명을 이렇게 여러 번 냈다는 거는 정진상 실장 개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 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동안 정 실장이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려온 탓에 공개된 모습이 사진 몇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정 실장의 법정 출석 모습에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정 실장 과연 어떤 말 또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작심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정진상 실장 영장 심사 일정인데 잘 안 봅니다. 정신 건강이 안 좋아서. 근데 대질 조사하겠다고 정진상 뭐나 얼마든지 하죠. 정 실장이 직접 돈을 갖고 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 제 재판 통해서 다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들은 그분들도 명명을 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비겁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진상이 집에 오라고 했고 집에 가서 3천만 원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정진상 실장의 집에 가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CCTV를 피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정진상 실장을 보호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파트에는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CCTV 사각 지역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빨간 줄 쳐져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건 당연한 상식이죠. 엘리베이터 하면 당연히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계단으로 가면 최소한 몇 층에 가는지는 나오지 않고 당시에는 또 형제들로 서로 묶여 있었다고 본인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 더 대질 신문에 대해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정진상 실장이 소환 조사 받았을 때 대질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검찰에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도 대질을 원한다면 내가 대질 해주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나 더 보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검찰이 최근 유동규 씨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 안팎의 사적인 비용을 대신 내줬다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김혜경 부인의 그 초밥이 갑자기 또 생각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사적인 비용도 본인이 대신 결제해줬다. 10여 차례 총액은 5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 어쨌든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가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 동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의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 이제 배려해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그냥 무거운 몸을 이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계단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자, 꽤나 진술들이 구체적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술만 가지고 수사하는 검찰이 야당 탄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야당의 주장만 아니 진술을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없는 진술이 있고 또 확인이 가능한 진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계단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은 모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계단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기는 그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 CCTV가 없었다 이런 진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반박하는 내용과 조금은 엇박자가 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증거라는 것은 이제 진술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을 경우에 이 진술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건 주변 정황, 그다음에 다른 사실들 이거하고 맞춰봤을 때 그게 이제 딱 떨어지게 맞는다 그러면 그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 아니고 남욱 변호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만드는 과정 뭐 네. 이런 것들이 메모도 있고 증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아마 뭐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는 또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로서 제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남겨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법원에 가서 충분히 저는 입증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야 뭐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을 해봐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저희 TV조선 단독 내용인데 앞서 저희가 노웅래 의원의 그 수억 원의 돈 뭉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이틀 만에 다시 압수수색을 해서 그 수억 원의 돈다발을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수억 원에 대한 돈다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돈이다라고 검찰은 판단했던 것 같고 발빠르게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추가 네. 발부가 됐고 아마 이제 추가 혐의에 대한 별도 영장을 또 받은 거니까 네. 이거는 여죄에 대한 게 또 새로운 사건이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의심을 받았던 6천만 원에 대한 금액과 별개로 별개입니다. 수억 원의 돈다발이 과연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됐는지를 검찰은 지금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전해진 속보였는데요. 저희 TV조선 단독으로 지금 막 취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노웅래 의원의 집에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수억 원의 돈 뭉치를 회수했다라는 내용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정진상 씨 대질 조사해달라고 했던 부분 얼마든지 하겠다. 뭐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진술에 자신이 있다. 거짓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강한 자신감에서 근거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무거운 몸 이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이런 얘기 앞서 신문에서도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밝혀야 할 것들은 그분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비겁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쓰는 사람들이 바로 비겁하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유동규 본부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유동규 본부장께서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은 주장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어떤 표현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재판에 어떻게 쓰여지기는 애매한 어떤 감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실제로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건 뭐 지금 김용 혹은 아니면 정진상 실장에게 돈이 주어졌는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증언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 증언이 실제로 좀 구체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그것을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영장에 적었을 텐데 몇 가지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CCTV를 피해서 걸어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곳은 걸어 올라가더라도 CCTV를 피하기 어려웠던 곳인데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을 그냥 그대로 영장에 담아서 일단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증언 대 증언이 부딪히고 있는데 저는 왜 검찰이 대질 어떤 심사를 대질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증언들끼리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꽤나 어떤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질에 대해서만 하나 짚어드리자면은 대질 조사는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라 수사를 주재하는 검사가 내가 사실을 모르겠으니까 대질을 시키는 겁니다. 양쪽의 주장이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을 때 대질을 시켜가지고 말을 시킬수록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계속 보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B라는 사람은 우린 거기에 없었다 그러는데 핸드폰 기지국 추적을 해서 거기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되면은 대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술에 부합하는 물증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 가지고 검사가 정진상 실장이 아무리 다른 얘기해도 헷갈리지도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이 정진상 실장이나 아니면 김용 부원장의 어떤 수사의 망이 좁혀오는 것에 대해서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정치권의 뇌물죄라든지 정치자금법 돈이 수수되는 과정은요. 줬다는 사람의 말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면은 그게 다 재판부에서 채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줬다는 사람하고 받았던 사람 둘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줬다는 사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신빙성 있게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입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아까 나온 것처럼 CCTV 다 있었는데 무슨 CCTV 피해서 올라갔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나는 그건 모르겠고 엘리베이터는 있을 것 같으니 나는 그때는 의형제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생각해서 내가 몸도 무겁지만 옵층까지 올라갔다. 옵층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최근에 들은 게 어제 뉴스 보니까 민주당 그 대책위에서 내놓은 게 정진상 실장의 영장에 보니까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본따와 가지고 그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을 이랬다고 썼는데 그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것도 나무위키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저도 제 자신에 대한 나무위키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 건데 그거 하나 딱 잡아내가지고 야 이거 봐라 검찰의 공소장이나 영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격가지를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건 대부분 제가 알기로 2006년도 그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당시에 정진상 실장하고 이재명 변호사가 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변호사 사무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정치를 돕는 게 많습니다. 사무장 등록을 안 해도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데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검찰의 어떤 영장의 진술성을 신뢰성을 공격해 들어오는 건데 제발 민주당에서 그런 격까지 하지 말고 본질에 대해서 좀 반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시장으로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를 않고 침묵으로 있다가 그런 격까지 몇 가지 애명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걸 보면 여전히 저는 아직은 검찰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하기가 또 다른 측면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어쨌든 할 수 없는 것은 유동규 본부장의 처지 역시 사실은 뇌물죄를 받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 정치자금법 전달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형사적 이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이야기가 현재로서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재판이 진행되게 될 테니까 그 결과까지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의 죄는 자신이 받고 자신이 짓지 않은 죄까지 뒤집어 쓰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TV조선에 세븐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직접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저도 제 가족을 지켜야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지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 더 이상 안 했다. 내가 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다들. 남자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상복해 나는 부분이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것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규칙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 다 저는 그냥 제 거는 제가 소명할 거고 밝혀지겠죠.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방송된 그 내용 중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성남시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꽤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한번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유동규가 셋이 중에서 제일 막내고 막내고 또 맨날 다니면서 용이 형, 진상이 형하고 따라다녔으니까 매일 모여서 술 먹으면서 성남시에 모든 일을 거기서 쥐락펴락한다. 매일 모인다. 유동규가 지금 정진상이라고 많이 의논해서 요즘 게 많죠. 시장이 그냥 완전히 다 전권을 주다시피 한 거죠. 정진상이 안 거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순서가 어떻게 했잖아, 이재명, 정진상, 물론 이제 거기 김용희도 해놨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유한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 증언들이 지금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조금 더 서둘러서 정진상 실장의 신병을 좀 더 확보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봉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검찰 시각은 이제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렇게 의형제를 맺었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서로를 굉장히 많이 보호해 주려고 했고,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작년에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선을 확실히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의형제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이제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기는 그냥 자기가 지은 죄까지만 책임을 지고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지은 죄까지 자기가 덮어쓰지 않겠다. 이러면서 지금 공개를 시작한 게 그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감옥에 있어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는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진술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정황 증거까지 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정에 가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우리가 지켜보면 네. 대개의 경우 뭐 이런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그래도 제일 잘 한다고 지금 그 평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 측의 그런 반론이 법정에 가서 그 먹혀들고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깨질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그 정진상 실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정 실장의 모습이 공개가 될 테고 그리고 아마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쯤에는 정 실장의 어떤 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에서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지금 맞붙어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 새 정부의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해주기 싫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예산 1,000억 원 깎였고 이재명 예산 3조 늘린 민주당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운영 예산을 10% 깎아주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을 5천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 의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이고 그리고 추진 중인 예산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화폐 이재명 표 어떤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예산 칼질을 통해서 대선 불복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 대폭 좀 증액하자, 우리 함께 가자. 지금 부자 감세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요. 사실 여야가 항상 연말쯤 되면은 예산 가지고 많이 다투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원석 의원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예결산 심사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각 상임위에서 그 상임위 해당 예산안을 심의해서 그게 이제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라오거든요. 예결특위로.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뭐 증액 혹은 삭감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예결특위 개수조정소위에서 여야가 일종의 합의를 통해서 거기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상임위에서 대폭 증액한 게 거기서 깎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상임위에서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증액을 많이 해서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상임위 단계의 지금 이 증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의석 구조가 어쨌든 여당이 절대 열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야당을 설득해서 정부 원안에 가깝게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일종의 이제 이 어떤 협치에 그런 미덕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여야가 다른 정치적 이슈로 너무 강경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결산 심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상 이른바 이제 대기업이나 또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감세 이거 반드시 막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폭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라든지 이런 민생 예산 되살리겠다. 이걸 벼르고 있어서 지금 정부 원안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불가피할 텐데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빨리 저는 모색하고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내년도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으로 8억 3,900만 원이 편성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 김의겸 의원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함께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8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도 동조를 했습니다. 컨텐츠 내용이나 재미 때문에 특별히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 카드 뉴스나 다른 홍보 매체가 더 효과가 있다면 더더욱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긴 했었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편 들려는 거고요.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1932년에 올림픽 챔피언의 이거는 우리의 위대한 양악선의 2022년에 힘들는 거죠. 인간의 DNA가 한 80년 만에 바뀌었을 리가 없고요. 1932년에 올림픽 챔피언이 2012년에 양악선보다 노력을 덜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축적된 노하우나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겁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입니다. 자, 과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정책도 홍보하고 또 자신에 대한 어떤 PR도 했던 것도 사실인데 굳이 지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유튜브 예산을 삭감하자는 건 다분히 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미워서 예산 깎자는 게 제일 그건 보기 쉽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김의겸 의원이나 최강 의원이 콕 찍어가지고 저 법무부의 홈페이지나 유튜브 운영비를 깎자, 전액 삭감하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계속 하는 이야기들을 법무부의 입장에서 홍보하는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는 내용이 보기 싫은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아마 누가 싫어서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는 제가 좀 처음 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박원숙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예산 정국이면은 여야 간에 대타협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국가 살림에 필요한 예산들을 또 야당은 동의해주고 여당은 또 야당이 요구하는 좋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타협해주는 타협과 공존을 확인하는 게 사실은 연말에 예산 국회입니다.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한쪽이 미우니까 미운 쪽 사람은 다 깎고 자기들 것을 다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타협이 되겠습니까? 저는 제1야당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이번 예산 국회 아름다운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 힘이 완력이 되고 근육질만 자랑하는 힘싸움이 돼버리면 저는 연말에 굉장히 보기 싫은 상황이 셀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만 했던 게 아니고 법무부든 어디든 요즘에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나 유튜브 활용하는 건 대세 아닙니까? 네. 그걸 막는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그렇다라고 본인들이 밝혀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할 뿐이지만 어쨌든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한동훈 장관과 부딪히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최강욱 의원 역시 채널A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과 뭐 악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장관의 발언에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법무부 장관 집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동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교롭지만 김의겸 의원과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의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을 지금 홈페이지를 예산을 삭감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다소 좀 감정이 섞인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지웅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예산 국면에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640조나 되는 예산으로 아까 앞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지금 5조 7천억이 깎여 있고 내년에 어떤 것의 복지 사업을 늘릴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요. 네. 근데 저는 양자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는 사실 유튜버에서 법무부가 알려야 될 것을 알리는 것과 그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입장, 뭐 마약 수사를 뭐 야당이 막고 있다 이렇게 알리는 것을 유튜브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너무 한동훈 장관을 어떤 감정적인 대상으로 봐서 어떤 국정을 운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해드렸던 속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던 수억 원의 그 돈 뭉치가 당시에는 처음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었는데 그걸 의심했던 검찰이 다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지금 노웅래 의원의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수억 원의 그 돈다발도 회수를 했다라는 게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추가적인 혐의가 있지 않을까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 저희도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